이번 시간부터 입문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지금 나와 있는 교재 페이지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관리 실무 쪽에 1장의 공동체 관리 개요 부분부터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먼저 용어 정의를 살피는데 먼저 1번에 주택법령상 용어 정의 부분 일단은 잠깐 넘어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공동택 관리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부분 하나 내용을 보시면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용어 정의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1번에 공동주택이라는 해서 다음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이 경우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뭐더라? 제외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가나 다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이 하나의 여기는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 하나의 이 주택 단지에서 이 하나의 이제 주택 단지다 해서 하나를 잠깐 정리할 건데, 자, 주택 단지 하게 되면 해서 이제 보시면 이 하나의 주택 단지를 하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와 같은 주택 단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이와 같은 주택 단지는 누가 건설 공급할까? 그래서 여기는 건설 공급하는 주체를 물어본다면 앞으로는 이 명칭을 사업 주체란 명칭으로 잠깐 정리할 겁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이 사업 주체가 이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할 건데, 이 주택 단지에 건설하는 것은 보면 거주 공간인 이 공간 내부에다가 주택하게 되면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 여러 개 동을 이 부분에다 건설하더라. 그래서 이제 거주 공간인 주택을 이 주택단 일정 공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주택이다 해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주택 단지 내에는 뭐가 들어가더라? 거주 공간인 주택을, 또 이 주택에 딸린 시설 설비라 그래서 부대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 일정 공간을 할애해서 부대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여기는 부대 시설도 설치가 되지만 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생활의 편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설치가 되냐면 복리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주택 단지 내에는 뭐를 집어넣게 되냐면 거주 공간인 주택과 부대 복리, 이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 건설 공급한다. 그래서 이 하나의 주택 단지를 누가 건설 공급하자? 이거를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합니다라고 해서 쭉 정리하는데, 자, 이제 그러면 2차인 관리 실무는 이와 같은 이 주택 단지 내를 거주 공간이 이 주택과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건설 공급된 이 주택 단지를 뭐 하자? 건설에서 공급된 주택 단지를 뭐 하자? 관리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지문을 보면, 일단은 이 관리 실무에서는 주로 시험에서 언급되는 부분의 지문이 뭐더라? 이 건설 공급지 아닌 이 하나의 주택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지문 1번에 공동택 관한 부분에서 일단은 가나 다해서 공동택 하게 되면 가번의 공동주택, 나번은 지금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인데, 나번은 지금 앞으로 이제 보시면 질문에 간간히 등장을 할 건데요. 나번은 이 주택 또는 이 건축물을 주상 복합 건축물이라는 약속을 해서 나번 하나 정리하면서, 그리고 다번에 나와 있는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여기 1번 하나 정리를 했고요. 자, 2번. 일단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하나의 주택 단지를 이제 쭉 관리하더라. 그래서 관리하는데, 그 중에 이제 관리할 것은 무슨 주택을 관리하더라. 이와 같은 형태의 무슨 주택을 지금 보았던 공동주택을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들이. 그럼 공동주택에 관한 분류에 관한 지문을 잠깐 이제 보기 전에 보면 지문 2번입니다. 2번. 공동주택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2번에 나와 있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이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공동주택 중에 이제 보시면 무슨 관리 대상이라고 단서가 나와 있는 게 있냐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다 라고 얘기해서 지문에 등장을 시키고, 그럼 여기서 지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하게 되면 그 범위를 몇 가지 공동택 범위를 이와 같은 공동택은 공동택인데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분류로 분류합니까? 라고 이제 봤을 때 네 가지죠. 밑에 이제 보면 가나 다라 해서
여기 이제 보면 지문에 일단은 나와 있는 번호 그대로 갔을 때 일단은 여기 이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의 범위 정도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보면 자주 이 의무 관련 공동택에 관한 범위 단위 일단 출제 빈도도 있긴 하지만 지문상에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규모는 일단은 첫 번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세대 수는 지금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300세대 이상 하게 되면 여기는 승강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으로서 난방은 무슨 난방이냐면 개별 난방. 그래서 개별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단순히 그러면 세대수가 이 승강기가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층수가 6층 미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층 미만으로서 단순 세대수가 300세대이면서 난방은 개별 난방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300세대 이상은 숨은 뜻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난방은 무슨 난방? 개별 난방 방식이다. 그래서 가번 하나 정리하고요. 나번은 지금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플러스 지금 보면 승강기죠. 승강기가 설치됐다면 그 다음에 다번은 지금 150 이상으로서 난방 방식이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이라면 그래서 세대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또는 세 번째는 난방은 중앙 난방이죠. 중앙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다번. 자, 그 다음에 라번입니다. 라번은 지금 이제 보니까 지문에 라번은 방금 1번에 이제 보면 라번에 방금 보았었던 지문인데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그러면 여기 이 지금 라번 이와 같은 쭉 긴 지문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이와 같이 서로 부르자 약속하자 그래서 라번은 지금 여기는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 지금 라와 같은 지문에 등장을 했을 때는 이제 보면 이 판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지문이 너무 길다 보니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 주상복합 건축물 그러면 여기는 주상복합이라는 건 뭐 다 아시는 부분과 같이 이 건물 내 주거용과 상업용이 함께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 주상복합인데 여기서 그럼 이 주상복합 건축물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려면 그 중에 이 주거용의 세대수죠. 그래서 여기는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150세대 이상이면 해서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겠다.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은 꼭 해서 네 가지입니다. 자, 가나 다 라의 규모에 해당한다면 의무관련 공동체로 분류하겠다는 거 일단 분류하는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이번에 이제 가보니까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는 것은 그러면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누구를 꼭 배치하더라?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을 이때는 배치한답니다. 배치한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다는 것은 주택관리 산하 보혜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그래서 최소 가에서 라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주택관리사 보 또는 사를 관리할 자로 관리사무소는 채용 배치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채용이 되게 되면 최소 이 규모 이상의 공동택은 반드시 이 법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은 배치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질문에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치의결기구라는 건 뭘 말해요? 일단 지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만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하는데 그러면 최소 규모가 가에서부터 라에 해당되는 규모에 해당한다면 이때 입주자 대표회의는 여기는 선택이 아니라 즉 구성할 수 있다가 여기도 구성한다. 구성해야 되는 규모를 최소 이 규모로 보더라.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의무관리 대상은 꼭 하나 둘 셋 넷에서 마지막 라번까지 해서 네 가지 규모 꼭 기억하시고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장은 꼭 배치한다. 그리고 입주대표회는 구성한답니다. 한다. 그래서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하나, 일단 그 지문 하나 해서 2번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4번. 4번은 혼합주택단지입니다. 혼합주택단지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하나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 개 동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 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동부터 10동, 꽤 큰 동이 10개 동으로 배치된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동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뭐 4동까지 하고, 5동부터 해서 10동까지 10개 동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10개 동 중에 예를 들어서 1동부터 4동까지는 임대주택이, 그리고 5동부터 10동까지는 분양주택이, 즉, 이 하나의 주택단지에 성격이 서로 다른 주택단지가 꾸려져 있는 건 무슨 단지? 혼합주택단지다. 그래서 지문 4번.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주택을 혼합주택단지라 합니다. 라고 질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부분들 하나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자, 여기 표로 다시 한번 보죠.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 주택은 지금 이 주택에서 이제 보시면, 이 거주공 예를 들어 1동부터 해서 뭐 8동과 8개 동이 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 주택에는 누가 거주할까요? 그래서 봤더니 질문은 6번이 입주자 그리고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주 공간에는 누가 거주할까요? 경우에 따라면 입주자가 거주할 수도 있지만 또는 누가 거주할 수 있다? 사용자가 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주택에 즉 전유 부분에 거주한 입주자는 누구를 말하는 개념의 의미인지 해서 입주자 하게 되면 공동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공동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하는 내양가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반, 임대주택 임차인은 여기는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시면 사용자 개념이라는 이 표현보다는 세입자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세입자 개념보다는 앞으로는 여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를 사용자란 용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거주공간인 주택, 즉 이 공동택의 전유 부분에는 누가 거주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유 부분에는 입주자가 거주할 수도 있지만 누가 거주할 수 있다? 사용자도 거주할 수 있다. 그래서 입주자는 그 공동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의미의 입주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에서 하나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한 장 우측에 이제 보시면 입주자 등이라는 거 방금 봤던 누가 포함된 개념에 사용자가 포함된 개념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리고 8번 입주자 대표는 좀 전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입주자 대표를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는 용어 정도 잠깐 본다면 공동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입주자 대표회의라 하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는 그 방금 봤던 대로 좌측이 2번에 의무관리등 공동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구성을 한답니다. 8번하고 9번 관리규약. 관리규약은 지금 용어만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공동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죠.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약이더라. 그래서 질문의 9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 주체. 자, 관리 주체라는 건 지금 이제 보시면 누구를 어느 부분 생각하냐면, 자, 그러면, 자, 건설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한 주택단지를 뭐 하자? 관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관리할까? 이 주택단지를 관리할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여기를 관리 주체라 부르는 거예요. 관리 주체. 그러면 관리 주체는 지금 이제 보시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뭐뭐 들어가더라? 주택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이 하나의 주택단지 크게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 방금 들어갔던 대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들어가는데 여기를 크게 이제 두 개의 부분으로 다시 한번 나눠본다는 겁니다. 나눈다는 건 주택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하나의 부분을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을 제한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을 무슨 부분으로 여기를 정하더라? 전유 부분이라 합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 전유하고 공용 부분은 법에서 따로 일익의 구획을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네 통상적으로 보시면 세대 현관 출입문을 기준으로 현관 출입문 안쪽의 부분을 전유 부분, 현관 출입문 바깥쪽의 모든 부분을 다 뭘로? 공용. 그러면 현관 출입문 바깥쪽으로 한다는 건 현관 출입문 바깥쪽에 있는 계단이나 난간 모든 부분을 포함한 공동택의 모든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을 크게 두 개 부분으로 한다면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택단지는 누가 관리하더라? 관리주체가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관리주체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부분에 따라서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 모두를 관리합니까? 아니에요. 이 중에 무슨 부분만 관리 어떤 책임의 한계를 본다면 공용 부분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거지 전유 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책임은 있다 없다?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 관리 주체의 지위로서 공동대 공용 부분을 유지 보수 관리할 거냐 그래서 관리 주체 하게 되면 법령상에 보면 5가지 범위를 두고서 보시면 가반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택 관리사무소장 자, 이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이 자치관리 방식이라면 그 공동택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그냥 채용된 관리사무소장이 관리 주체로서 그리고 나반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 주체. 좀 전에 사업 주체가 공동택을 건설 공급한다고 그랬고 사업 주체도 일정 이 요건이 충족이 돼서 관리 업무를 넘겨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는 관리 주체로서 공동택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 주체, 다번은 주택관리업자, 라번 임대사업자, 그리고 마번. 민간임대 등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도 관리주체로 보는데 단서를 주어놨습니다. 양가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지위를 갖는다는 건 양가로 단서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보수 개량 및 그 밖에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관리주체의 범주는 가에서부터 쭉 해서 마번까지 해서 이와 같은 5가지 해당되는 자를 이 법령상의 관리주체 범주 몇 가지 5가지 범주로 나뉘는 거고 이들이 관리하는 범위는 크게 나눴을 때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지 전유부분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네, 부분 하나. 그 다음 주택관리사업 보와 주택관리사입니다. 주택관리사업과 주택관리사업인데 보란 주택관리사업 합격증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주택관리사업 시험, 이 주택관리사업 시험을 합격하고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주택관리사보 그리고 주택관리사란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그러니까 보는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거고요. 사란 것은 여기는 시험이 아닌 이 법에 정하는 실무 경력을 인정받으면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묶어서 주택관리사 등에는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개념이 됩니다. 주택관리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공동주택을 보시면 여기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그 관리를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탁 관리에 관련해서 14번에 가보면 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무슨 관리업이다? 주택관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를 주택관리업자라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 그리고 15번. 장기수선 계획은 뭘 말할까? 그래서 보니까 장기수선 계획은 공동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주요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주요 시설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교체 및 보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입니다.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이 장기 계획을 무슨 계획 이거를 장기 수선 계획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러면 주요 시설이라 하면 어느 부분을 말할까요? 그래서 그러면 전유 부분은 아니고요. 전유 부분 해당이 되는 거고 공용 부분인데 여기는 공용 부분 중에서 이 공용 부분 모두를 다 포함해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공용 부분 중에 보면 법에서 주요 시설의 범위를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정한 공용 부분 중에서 법으로 정한 주요 시설에 따로 이제 정한 시설의 범위를 주요 시설의 범위를 법에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 법으로 정한 주요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언제 교체하고 보수할 건지를 이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무슨 계획? 장기 수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 하나 읽어보시도록 하고 임대주택이라는 보시면 그 두 가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주택을 임대주택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그래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회의 정도 간단하게 용어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펴봤던 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용어에 관한 부분이라면 자, 이전 페이지 이제 보시면 해서 이제 보면 페이지 3페이지죠. 3페이지. 그래서 3페이지는 이제 보시면 해서 1절에 1번 여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이 아닌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부분이다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쭉 해서 1번부터 해서 29번까지 23번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좀 그 중에 여기는 한번 쭉 읽어 가시되 그 중에 꼭 한번 중요한 용어들에 관해서 한번 체크만 한번 하고 읽어본다고 하시면 자, 그 중에 이제 보면 지문의 4번에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준주택은 차후 기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주택이라는 용어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첫 번째,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란에서 주거 용도로만 할 수 있는 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 하고요. 근데 여기는 보면 양가로 단서에 가보니까 꼭 85제곱미터 이하란 게 아니고 양가로 단서에 따라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의 주거전 면적이 이와 같은 단서를 주는 경우라면 10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은 국민주택 규모 관련된 수치 85와 100제곱미터 이하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 6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용어 정도 보시는데 자,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무슨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용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여러 가지 7번에 쭉 나와 있는데 7번에 그와 같은 용어에 따라 그와 같은 분류에서 가번부터 라번까지 쭉 기술인데 그 사업주택에는 그렇게 깊게 들어갈 거 없습니다. 자, 관리 실무 쪽에 사업주체하게 되면 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공급하고 입주 초기까지 그 건설 공급 공동주택 관리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업주체를 합니다 정도만이. 그래서 여기는 사업주체 용어하고 개념 그 분류보다는 사업주체는 누구냐? 하나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법으로 당한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리하는 자를 사업주체란 개념 정도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8번 주택단지와 그 다음 9번의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좀 전에 주택단지에는 부대시설도 그리고 복리시설도 건설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부대시설은 뭐냐 보니까 9번에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부대시설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분리에 관한 가나 다해서 가번 정도만 잠깐 체크하실까요? 그래서 가번에 이제 가보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분류는 여기 크게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에 딸린 시설, 설비를 이제 부대시설이라 하는데 분류는 지금 가번에 나와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주택단지 안의 도로 정도까지만 가볍게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는 입주자 등이죠. 주택단지는 누가 거주한다고 그랬더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 즉 입주자 등이죠. 입주자 등에 입주자 등의 생활의 복리죠.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지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가번에 복리시설의 종류는 가번에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이죠. 그래서 10번에도 이제 복리세는 그와 같은 개념의 시설을 복리세를 하고, 분류는 가번에 어린이 놀이터에서부터 경로당 정도까지 하나를 체크해 주시고요. 기간시설, 간선시설 공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지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할, 요건 이 부분은 자, 하나 이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이 있겠죠. 하나의 전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구획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인데, 그럼 이 전유 부분은 세대가 몇 세대가 거주한다? 한 세대만 거주하면 되는데 이 전유 부분을 구분했어요. 구분해서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지어진 공간을 두 세대가 살 수 있게끔 지어진 경우를 지어진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라기보다는 두 번째 줄이죠. 자, 그 구분된 공간 일부. 그러면 기존에 한 세대에 살고 이 구획된 공간을 관련 규정에 따른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했을 때 여기는 각각의 두 세대가 거주합니다. 그러면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두 세대가 거주하게 되면 두 세대 모두 인정하자. 여기는 한 세대만 인정한다는 의미가 돼요. 즉 구분 소유를 인정한다는 한다. 여기는 구분 소유를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형태의 주택을 무슨 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라고 해서 14번 하나. 15.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 이제 보시면 세대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정리하고 있고요. 16번 에너지 절약형, 17번 건강친화형 주택하고 18번 장수명 주택 한번 보죠. 장수명 주택.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뭐라 합니까? 장수명 주택이다. 그래서 장수명 주택도 한번 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이제 보시면 차후에 여기 리모델링에 관한 파트에 이제 가보시면 영어부터 쭉에 세부적인 다 정리할 건데 여기는 리모델링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 변경을 수반하는지만 잠깐 확인하면 자, 리모델링을 왜 합니까? 19번에 가보니까 건축물의 노후 확대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 확대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그와 같은 목적에 하에서 대수선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또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가볍게 보실게요. 그 어떤 시기나 범위랑 그리고 수직 증축 관련 부분 쭉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세부적인 부분들, 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차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실게요. 자, 일단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한 부분에 19번 하고 그 다음 20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서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용어에 관한 부분 정도 이제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럼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어떤 계획을 이와 같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 표현합니까? 라고 봤을 때 자, 지문은 지금 나와 있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 20번에 가보시면 세대수 증가형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위한 리모델링 이제 보시면 중축도 가능하지만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합니까? 여기를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자는 여기는 쭉 그냥 한번 참조하실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입주자와 사용자에 관한 개념은 여기는 주택법보다는 공동택관리법령상의 입주자 그리고 사용자 개념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입주자 사용자는 여기는 보면 여기는 좀 전에 했었던 공동체관리법 입주자는 소유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개념, 사용자는 임차에 사용하는 자 개념 정도. 여기는 지금 보면 그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관리주체도 마찬가지 좀 전에 설명했던 이와 같은 관리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공동택관리법에 관련된 용어와 그리고 주택법령상 관련된 용어에 관한 정의를 쭉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기본 과정, 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 중에 중요한 지문이나 용어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또 한번 필요한 부분들은 반복해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용어에 관한 부분에 관련된 지문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은 주택법령상, 공동택관리법령상 용어에 관한 정의를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